안녕하십니까. 셰프 팩토리의 강민구입니다. 한식 구매관리 기출문제 1번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구매관리는 이제 표현은 구매관리로 되어 있지만 사실상은 이게 마케팅 관리를 포함한 개념입니다. 사실상 이제 구매관리의 주 업무는 영양사가 이제 주로 하지만 실제 이제 조리사도 이 부분에 대한 영양사 업무를 지원해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또 이제 실제 외식업소를 직접 운영을 또 하시는 분들이 또 많기 때문에 직접 그 외식업소를 운영할 때 마케팅이나 구매관리 뭐 기타, 그러니까 경영하고 관련된 외식업소 경영과 관련된 전반적인 부분을 구매관리 파트에서 확인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역시 이제 제목은 한식 구매관리로 되어 있지만은 양식, 일식, 보거 및 중식 관련된 부분 모두 포함해서 한꺼번에 4차례 또는 5차례에 걸쳐서 진행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구매 물품의 가격 산정과 구매 수량 결정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구매 시장 조사는 뭐냐라고 물어봤네요. 예, 이거는 품목별 시장 조사가 되겠습니다. 물품의 수급 변동이나 가격 동향, 출하 상품의 품질 등급, 추이 등에 관한 조사를 하는 것이 품목별 시장 조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구매거래처 업태 조사라고 하는 것은 공급업체의 경영 상황이나 신상품 출시 여부라든지 유통업체별 견적을 비교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두 번째에 해당되겠고, 유통경로 조사라고 하는 것은 인터넷 홈페이지, 예를 들어서 이제 농수산식품유통공사라든지 이런 데를 통해서 그 상품별 등락폭을 조사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얘기할 수 있겠고요. 일반 시장 조사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경제 활동을 분석해서 동향이라든지 구매 정책을 결정할 때 실시하는 그런 조사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2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중 구매 관리의 목표로 볼 수 없는 것을 물어봤어요. 품질, 가격, 서비스 등의 최적 상태를 항상 유지해야 한다. 맞는 말이죠. 재고 저장 관리를 통해 이익을 최대화한다. 예, 이거는 재고 관리하고 이익 최대화하고는 사실상 관계가 없고, 만약에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하면 이건 투기죠, 일종의. 상호 신뢰하는 공급업체와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는 한편 대체 공급업체를 확보한다. 이게 대단히 중요한 일이죠. 기존 거래처하고 원만한 관계 유지하는 것은 그거고, 만에 하나를 위해서 대체 공급업체를 확보하고 있는 것은 또 중요한 일이다. 필요한 물품과 용역을 지속적으로 공급할 수 있어야 된다. 공급받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내 입장에서는. 예, 계속해서 3번 문제로 들어가겠습니다. 다음 중 단체 급식에 있어서 식품 구매 절차로 잘못된 것이 뭐냐라고 물어봤네요. 가능하면 값이 싼 대체 식품을 구매한다. 언뜻 생각하면 이게 너무 노골적인 말이기 때문에 틀린 거라고 체크할 수 있어요, 여기에. 그러니까 이걸 정답이라고 체크하기 아주 좋은 문제예요. 그러나 맞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기업은 같은 조건일 때, 품질을 같이 낼 수 있을 때 싼 원료를 써야 되는 거죠. 최대한 제철식품을 구매한다. 제철식품을 구매하는 게 여러 가지가 있죠. 그 중에 이제 경제적인 이유도 있습니다. 공유나 공산품은 1년 단위로 구매하는 게 아니고, 상하지 않는 것은 1개월 단위로 하는 거죠. 폐기율을 고려해서 구매해야 되죠. 예, 그 폐기율을 고려하지 않으면은 원료가 부족해지죠. 조금 더 여기에 지금 지문에는 안 나왔지만 한 2가지 더 말씀을 좀 드리면, 소고기는 냉장시설이 완비되어 있다라고 가정할 때 일주일 단위로, 과체류나 신선식품은 수시로 구매하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구매량, 여기서 폐기율 문제가 나왔으니까 구매량은
식수인원 곱하기 단위 소모량 곱하기 출고개수로 계산을 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문제 4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중 가식부율이 90%인 식품의 출고개수로 알맞은 것이 뭐냐라고 물어봤네요. 예, 출고개수는 어떻게 계산하죠? 100 나누기 가식부율. 그러니까 지금 여기 90%라고 했으니까 90을 나누는 거죠. 예, 그러면은 얼마가 되죠? 1.11111 이렇게 나오네요. 뭐 계산 직접 한번 해보시죠. 스마트폰으로. 예, 그러면은 이제 답이 4번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5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중 재고관리의 필요성에 대해 잘못 설명한 것이 뭐냐라고 물어봤네요. 최소의 가격으로 최상 조건의 물품을 구매한다. 맞는 말이죠? 예. 최소 재고의 확보로 재고관리 및 유지 비용을 최소화한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 최소 재고가 아니고 적정 재고를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최소 재고 확보했다가 갑자기 손님이 많이 온다든지 하면 문제가 생기죠. 그렇기 때문에 적정 재고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용을 절감하는 것보다 더 중요해요. 적정 주문량 결정을 통해 구매 비용을 절감한다. 재료 부족으로 인한 생산기획의 차질을 방지한다. 맞는 말이죠. 예. 6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중 재고관리의 주의사항으로 볼 수 없는 것이 뭐냐라고 물어봤네요. 재고 회전율이 표준치보다 높으면 생산비용이 낮아진다. 예, 재고 회전율하고 생산비용하고는 관계가 없죠. 예, 뭐 굳이 우기면 뭐 간접적으로 관계가 있다고 할 수도 있지만 직접적인 관계는 없습니다. 예. 재고 회전율은 주로 월 1회 실시하는 게 맞죠? 재고 회전율이 표준보다 낮으면 재고가 과잉된다는 의미죠.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당시 매출액 나누기 표준 재고량을 하면 매출액 대비 그 재고량이 평균 재고량이 작다는 얘기는 곧 회전율이 높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4번을 먼저 보죠. 표준율이 높을 때 재고 회전율이 표준보다 높을 때는 생산기획에 차질이 초래될 수 있죠. 왜냐하면 재고에 비해서 판매되는 양이 많은 거니까. 그죠? 그런데 만약에 재고량이 더 많아요. 판매되는 양에 상대적으로. 그럴 경우에는 재고 과잉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상 이 1번이 딱 맞는 것으로 오해하기가 딱 맞아요. 재고 회전율이 표준치보다 높으면 많이 판매되는 거니까 많이 판매되면 비용이 낮아질 거로 착각하기가 쉽단 말이에요. 그런데 비용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많이 판매되는 거 하고는. 뭐 단가라든지 이런 것들하고 관계된 거니까 많이 판매되면 사입단가가 좀 낮아질 수 있겠죠. 그런 간접적인 효과는 있을 수 있지만 직접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7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중 단체 급식소에서 재고 관리를 하는 의의와 거리가 먼 것을 물어봤어요. 재고 관리 비용과 재고량 과다에 따른 재비용을 줄일 수 있죠. 유사시를 위해 재고는 여건이 허락되는 한 많이 보유한다? 그건 아니죠. 항상 적정 재고예요. 많이도 아니고 부족하게도 아니고. 그러니까 손님이 여러 가지 상황을 볼 때 뭐 시기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상황에서 그 손님이 예상보다 많이 왔을 때 돌려보내지 않을 수 있는 재고를 확보하면서 또 남아돌지 않게 하는 것이 적정 재고니까 급식 생산에 요구되는 재료로 사용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재고량을 유지해야 되죠. 도난과 부주의로 인한 식품 재료의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죠. 재고 관리를 잘 할 때. 8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토마토 케첩의 4월 한 달 동안 구매한 내용과 재고를 정리한 것이다.
총평균법에 따른 재고재산을 평가하면 얼마가 되느냐라고 물어봤어요. 4월 3일 날 10개를 1,020원씩 구매했고 11일 날 12개를 1,050원에 20일 날 15개를 1,100원에 4월 28일 날 10개를 1,050원에 구매를 했답니다. 이렇게 이제 4차례에 걸쳐서 구매를 했는데 총평균법에 따른 거는 이게 선입선출 이런 개념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4월 3일 날 10개를 구매할 때 그 당시 몇 개가 있었느냐를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4월 11일 날 구매할 때는 재고량이 2개가 있었고 12개를 구매했다는 것이 아니고 11일 날 구매한 것 중에서 12개 중에 10개는 쓰고 2개가 현재 남아있다라는 의미로 지금 해석하는 겁니다. 원래 이제 선입선출 이러면 이런 식으로 안 나오죠. 무조건 이 뒤에서부터 총 몇 개가 남았다 그러면은 이 뒤에서부터 계산을 해나가는 거죠. 그런데 총평균법에 의하면은 이제 그렇게 계산하는 게 아니고 그 구매를 하던 당시에 재고가 얼마인지를 바로바로 반영을 한다라고 이제 보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럴 때 계산하는 방법이 어떻게 되느냐면 매 그 구매건에 대한 금액을 모두 계산을 하고 그 금액에서 총 구매된 수량을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한번 해보죠. 10 곱하기 1,020원. 스마트폰으로 계산 한번 해보세요. 12 곱하기 1,050원. 15 곱하기 1,100원. 10 곱하기 1,050원. 이렇게 계산을 해서 금액을 모두 더하면 총 구매 금액이 나오죠. 예, 얼마 나오죠? 49,800원이 나오네요. 49,800원. 그 다음에 이제 이 수량을 다 더하는 거죠. 그러면은 22, 37, 47개가 되네요. 그럼 이거 나누기 47. 를 하면, 그럼 이제 4월달 구매한 평균 금액이 나오죠. 얼마가 나오나요? 1,060원 정도가 나오네요. 반올림 해주세요. 그 원 단위로. 그러면은 60원 정도가 되네요. 여기에다가 현재 남아있는 것 다 합치면 4개, 7개, 12개가 되네요. 예, 여기다 곱하기 12를 하면 12,720원이 나오네요. 12,720원. 예, 9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중 식재료 검수 시 전처리된 채소류의 온도 측정 기준으로 올바른 것이 뭐냐라고 물어봤네요. 기준은 앞에 게 초과하고 뒤에 게 이하인 섭씨라고 하네요. 자, 여기 전처리된 채소라고 하는 것에 집중을 하셔야 돼요. 일반 채소하고 전처리된 채소는 온도 기준이 다르죠? 예, 일반 채소는 상온에서 신선도 확인을 하면 돼요. 전처리된 채소를 지금 물어본 거예요. 그럼 전처리된 채소는 냉장온도에서 받아야 되죠? 그러니까 0도 내지, 그러니까 0도 초과, 10도 이하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실제는 0도 상관이 없어요. 몇 가지 더 말씀을 좀 드리면 생선 및 육류의 경우에는 5도 이하에서 받으셔야 돼요. 신선 편의식품은 역시 5도 이하에서, 냉동식품은 18도 이하에서 받는데 녹은 흔적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돼요. 녹은 흔적이 있으면 반품해야 됩니다. 계속해서 10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중 식재료 검수 시 관능검사가 뭐죠? 오감을 활용한 검사죠. 향료나 음료에 대해 가장 효과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검사 방법이 뭐냐라고 물어봤네요. 예, 이거는
감정이다. 근데 여기서 조심하셔야 될 게 이 취각감정이라는 게 냄새라는 뜻이잖아요. 냄새를 맡는 감정이라고 했기 때문에 향료는 그렇지만 음료는 왜 여기에 해당되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실제 취각감정은 냄새뿐만이 아니고 맛, 그러니까 향미예요. 향미를 감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착각을 하시면 안 돼요. 냄새나 맛을 통한 감정이 취각감정이다. 계속해서 11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중 비중법에 의해 달걀의 신선도를 판정하려고 할 때 소금물의 농도로 적합한 것은 뭐냐라고 물어봤네요. 그리고 참고로 이 계란이라는 말은 지금 현재 안 씁니다. 그러니까 달걀이라는 말을 습관적으로 쓰세요. 뭐 계란이라고 쓴다고 해서 뭐 범칙금을 내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일반인이 아니고 지금 강사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전문가이기 때문에 전문가에 맞는 일반인과 차별화된 것들은 결국은 이 용어를 뭘 선택하느냐에 따라 상당 부분이 좌우되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도 별건 아니지만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라겠고요. 6 내지 10%의 염분 농도를 유지할 때 달걀의 신선도를 판정할 수 있고 이 물에서 가라앉으면 신선한 거예요. 그런데 이 물에서 뜨면 문제가 있는 거죠. 좀 오래된 달걀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고요. 우리가 6 내지 10% 정도의 염분 농도를 염도계가 있으면 뭐 재보면 되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200ml 한 컵의 물에 소금을 한 큰술을 타면 약 6 내지 7% 정도 돼요. 염도가. 12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중 각각의 식품을 감별한 결과 신선치 않다고 판정해야 되는 것이 뭐냐라고 물어봤네요. 껍질을 벗겼더니 단단하지만 매우 끈적끈적한 토란이었대요. 맞는 말이에요. 이게 지금 말의 표현이 조금 어딘지 모르게 좀 부정적인 뉘앙스가 나게 표현을 했죠. 그렇지만 그거는 함정이에요. 이게 맞는 말입니다. 가볍고 어두운 색깔의 무, 이거 아니죠. 문제가 있는 거죠. 무는 표면이 희고 고와야 돼요. 단단하고 매끄럽고 잎이, 혹시 잎이 있을 경우 잎이 싱싱하고, 그리고 이제 품종마다 색깔이 조금씩 다르죠. 그 고유 색깔이 명확하게 나는 게 좋다. 굵기가 고르고 뿌리부터 흰색이 긴 파, 맞죠? 흰색 부분이 긴 것이 낫다는 거예요. 봉우리가 작고 줄기는 단단한 서기버섯, 이것도 맞는 말이에요. 이것도 이게 딱 낚이기가 딱 좋아요. 봉우리가 작고 줄기는 또 단단하대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 낚이기가 딱 좋은, 그러니까 이런 거에 속으면 안 됩니다. 계속해서 13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중 나머지 셋과 분류가 다른 조리기구가 뭐냐라고 물어봤네요. 도마, 작업대, 세정대는 전처리기구죠. 식기건조기는 후처리기구예요. 14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중 전처리 설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이 뭐냐라고 물어봤어요. 열기구의 열원주의는 주물 제품이 좋다. 맞는 말이죠. 이 주물이 뭐죠? 쇠를 고열로 녹여가지고 틀에 넣어서 만든 것을 주물이라고 그러죠. 주방기구는 스테인리스 재질인 제품이 좋죠. 이 스테인리스라는 말 자체가 이게 스테인이 녹이 쓰는 거고 레스가 아니고 레스가 없는 거니까, 녹 쓰는 부위가 없는 쇠라는 뜻이니까 주방기구는 당연히 스테인리스 재질이 좋죠. 대형 주방의 경우에는 냉장, 냉동고 등 대형 기구는 빌트인으로 설계하는 것이 좋다. 이 빌트인으로 설계하라고 하는 얘기는 곧 무슨 얘기냐면, 건축을 할 때 또는 공사할 때 설계에 이미 이
대형 기구를 감안해서 설계하라는 얘기하고 같은 말이죠. 예,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퇴식구는 퇴비화 가능한 음식물 쓰레기와 폐기물을 분리하여 수거토록 설비한다. 말은 맞는 말이에요. 말은. 문제는 뭐냐면은 문제가 전처리 설비라는 데 문제가 있는 거죠. 4번이 후처리 설비이기 때문에 틀렸다는 거예요. 이 말 자체가 맞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해낼 수 있어요. 이런 거에 낚이면 안 돼요. 절대로. 이런 데서 고민을 하면 안 된다. 15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중 식품 검수에 사용하는 기구 중 자외선 온도계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이 뭐냐라고 물어봤어요. 자외선 온도계 그러면은 비접촉식이다라고 하는 것을 머리에 떠올리셔야 되죠. 식품 및 포장에 손상을 끼치지 않죠. 접촉식이 아니니까. 측정 시간이 빠르죠. 바로 대면은 기계가 뭐 고장나거나 배터리가 없거나 하지는 않는 한은 즉시 온도가 재지죠. 탐침식에 비해 정밀도가 높고 용도가 다양하지 않죠. 왜냐하면은 심부 측정이라든지 이런 건 자외선 온도계로는 어렵죠. 비접촉식이므로 살균 처리가 자유롭죠. 예. 해서 그 15번은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우리가 이제 그 기출문제에 보면 비접촉식이므로 살균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지문이 있어요. 그런데 혹시 이게 문제은행식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또 날 수도 있어요. 뭐 그 똑같은 문제가 리바이벌 될 확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지만 어쨌든 문제은행식이기 때문에 무작위로 그 은행에서 빼는 상황이니까 나올 수도 있죠. 그럴 때 비접촉식이므로 살균을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지문이 나왔을 경우에는 이런 형태의 문제에서는 맞는 답으로 보셔야 돼요. 근데 원래 비접촉식이라고 해서 소독을 않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죠. 예, 16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중 원가 계산을 하는 이유로 거리가 먼 것이 뭐냐라고 물어봤네요. 정확한 재고 관리를 할 수 있다. 이게 아까 그 회전율이 높으면 경비를 줄인다라는 거하고 같은 개념이에요. 예, 정확한 재고 관리를 할 때 오히려 원가 계산이 더 정확해지는 거죠. 그러나 직접 관계가 있는 건 아니에요. 일단은 답은 1번이 되겠고, 판매 가격 결정에 필요하죠. 예산 편성의 근기, 이 근기라는 말이 근거가 아니에요. 근원적인 기초 자료가 된다는 뜻이에요. 가 된다. 맞는 말이죠. 원가 관리의 필수 요소죠. 맞는 말이에요. 예, 17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중 회계기간 내에 기업의 경영활동으로 인한 경제적 지출을 의미하는 것이 뭐냐? 여기서 이 지출이라는 말 원래 이게 기출에서는 이게 소비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소비라고 하면 너무 어려운 말이 돼가지고 지출이라는 말로 지금 강사가 바꾸는 거예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의미는 뭐냐? 이거는 비용이죠. 예. 수익은 비용의 정반대예요. 비용은 경영활동에 들어가는 제반 지출을 비용이라고 하는 거고 제반 수입을 수익이라고 하는 거죠. 예, 부채는 남의 돈을 꼬은 것. 단기 순손실은 이거는 결산을 한 결과적으로 손실이 났다라고 할 때 단기 순손실이에요. 예, 18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참고로 원래 이제 수익보다 비용이 많으면 무조건 손실이 나는 거죠. 단기 손실이 나는 건데 그런데 왜 단기 순손실이 여기서 답이 안 되느냐? 그거는 예를 들어서 그 기업 회계를 하려면 전년도에 처리하지 않은 수익을 이월시킨 수익이 있을 수 있어요. 또 이런 손실이 날 것을 그 예상해 가지고 미리 그 처분하지 않고 적립해 놓은 금액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거를 쓸 수 있어요. 그러면은 회계상으로는 손실이 발생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단기 순손실과 비용이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체크하고 18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농무비로 볼 수 없는 것이 뭐냐라고 물어봤네요. 예, 월급이요. 당연히 농무비죠. 상여금 농무비죠. 명절에 수당을 줬어요. 이런 것도 이게 낚일 수 있어요. 이게 뻔히 알면서도 이런 거에 낚일 수 있는 거예요. 명절에 수당이 원래는 뭐 상품을 준다든지 무슨 뭐 경진대회를 해가지고 이런 것도 원래는 다 농무비에 들어갈 수 있어요. 안 들 수도 있지만 회계 처리를 안 할 수도 있지만 일반 경비로 처리할 수도 있죠. 그러나 농무비로 처리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경진대회라든지 이런 게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뻔하거든요. 누구한테 나가는 비용인지. 그렇기 때문에 실제 농무비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위탁방역이라고 하는 것은 외주를 줬다는 거잖아요. 외주를 준 인건비는 그 외주 회사에서 처리해야 될 인건비예요. 그렇기 때문에 3번이 답이 된다. 19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중 농무비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으로 볼 수 없는 것이 뭐냐라고 물어봤네요. 이게 의로네요. 급식소의 서비스 형태. 당연히 농무비에 영향을 끼치죠. 왜 끼치죠? 예를 들어서 자율배식을 한다. 그러면 농무비가 줄어들죠. 급식소 식단의 형태 영향을 끼치죠. 메뉴가 뭐 다양하다든지 이런 경우 예를 들어서 소요되는 기술이 다른 메뉴가 섞여 있다든지 이러면 당연히 농무비에 영향을 끼치죠. 식품원료 구매 방법 당연히 영향을 끼치죠. 왜 끼치죠? 가공되지 않은 재료를 많이 구매한다. 그러면은 전처리해야 될 인원이 필요하잖아요. 고객의 서비스 만족도 이것도 물론 우기면 이것도 영향을 뭐 전혀 안 끼친다고는 할 수 없죠. 그러나 간접 영향을 끼치는 거지 직접 영향을 끼치는 건 아니다. 20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중 효과적인 원가 계산을 위해 적극 권장되는 것이 뭐냐라고 물어봤네요. 예, 이건 표준 원가 계산 방법이에요. 표준 원가 계산 방법은 뭐죠? 예, 표준 원가 계산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재료, 그러니까 원료에 대한 평균적이고 통상적인 그 금액을 미리 정해놔요. 그래서 그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실제 비용이 많이 썼느냐 적게 썼느냐를 비교 평가를 할 수 있는 거죠. 이거의 반대가 실제 원가 계산이에요. 실제 원가 계산은 정말로 비싸게 샀든 싸게 샀든 상관하지 않고 실제 지출된 비용을 가지고 계산하는 거죠. 예정 원가 계산은 이건 뭐 글자 그대로 예정이에요. 제조를 시작하기 전이나 주문을 받기 전에 미리 원가를 어림잡아 계산하는 거예요. 사후 원가 계산은 재화와 용역의 실제 소비량에 의해서 계산되는 거죠. 이게 이제 실제 소비량에 의한 계산을 해가지고 실제 제조 원가 계산하고 실제 생산비 및 일반 관리비를 계산으로 나눈 거예요. 그게 이제 사후 원가 계산에 들어간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21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중 직접 경비에 속하는 것이 뭐냐라고 물어봤네요. 감가상각비, 통신비, 보험료 이거는 간접 비용이죠. 통상 간접 비용은 그 원료라든지 그 생산에 투입되는 생산을 하기 위해서 투입되는 것이라기보다는 생산하기 위한 뭐 건물이라든지 기구라든지 사람이라든지 이런 것을 서포트하는 쪽의 경비죠. 예, 외주비는 실제는 이게 외주비라고 표현하면은 안 되고 외주 가공비라고 표현해야 되는 거예요. 참고하세요. 예, 1번이 답이 되겠는데 외주비라고 하면은 조금 이론의 여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표현은 외주비로 되어 있지만 외주 가공비로 해석을 하시기 바랍니다. 외주 가공비는 직접 경비다.
2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중 전기 이월된 쌀이 150kg이고 당월에 850kg을 구매하고 남은 것을 차기 이월한 것이 200kg이래요. 이때 당월 소비량은 얼마인가? 이런 문제는 그냥 점수 주려고 낸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에 틀리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니까 기초 재고량이 150이었죠? 플러스 당월 구매량이 850이죠? 예, 여기다 마이너스 차기 2월 된 게 200이죠? 예, 이거를 해보면 1000 마이너스 200이니까 800이 되겠네요. 물론 이제 이걸 좀 더 상세하게 하면 감모손이라든지 이런 것도 여기 반영을 하고 뭐 이런 걸 다 해야 되죠. 그러나 이제 지금 현재 문제에 나온 것만 가지고는 이렇게 풀어도 된다. 23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중 제품의 제조 수량 증감에 비례하여 그 비용도 변화하는 것이 뭐냐? 이런 문제는 정말 간단한 문제인데 낚시 당하기가 딱 알맞는 문제예요. 이게 비례해서 비용도 증가한다고 하니까 여기다 털커덕하고 체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데에 낚이면 절대로 안 돼요. 이게 사실은 쉬운 문제거든요. 예, 이거 답은 변동비용이다. 비례비용이라는 말 용어 자체가 없어요. 24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중 50만원에 구매한 집기의 감가 상각기간이 5년일 경우 정액법으로 계산해서 이번 회계에 계상해야 하는 금액이 얼마냐라고 물어 봤습니다. 예, 이거는 9만원이 답이에요. 9만원. 여기도 10만원에다가 체크하면 안 돼요. 자, 이거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왜 10만원에 체크하면 안 되냐면 여기다가 떡하니 답을 할 수 있어요. 맞다고. 이게 왜 그러냐? 50만원 나누기 5년 정액법이니까 50만원 내기 5년 해가지고 떡커덕 여기다가 10만원에다가 답을 척커덕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난감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50만원 마이너스 얼마를 5만원을 해야 돼요. 왜? 법상 10%를 잔존가액으로 남기라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5만원 잔존가액 10%를 계산을 하고 난 뒤에 45만원을 5년으로 나누는 거예요. 그럼 9만원이 나오죠. 그리고 너무 똑똑해서 22만 5천원에다가 또 답을 하실 수 있어요. 이게 정률법에 의한 계산하면 약 22만 5천원 정도 나와요. 이게 0.45를 계산할 때. 물론 정률법에 의해서 계산할 때는 요율을 줄 거예요. 그런데 통상 5년이면 0.45 정도 되니까 0.45를 곱하면 22만 5천원이 나온단 말이에요. 50만원 이거 안 되는 말이죠. 이건 감가상각이 아니라 그냥 비용 처리한 거죠. 25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중 식품 관리에서 시장 조사를 하는 목적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이 뭐냐라고 물어봤어요. 합리적인 식단 작성 맞는 말이죠. 왜 합리적인 식단을 시장 조사를 해야 가능하죠? 똑같은 품질, 고객 만족을 똑같이 시킬 수 있는 그 식단을 작성을 하려면 뭐를? 이왕이면 가격이 싼 재료를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고객의 소비 트렌드 확인, 이거는 시장조사하고 관계없는 거예요. 물론 시장조사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런데 여기 구매관리 시장조사는 식품 원료를 시장조사하는 거기 때문에 2번하고는 관계없는 거예요. 소비자 동향에 따른 시장조사 할 수 있죠. 그거는 2번이 답이죠. 식품 재료비를 예상할 수 있죠. 경제적인 식품 구매를 할 수 있죠. 왜냐하면 시장조사를 통해서 뻔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예를 들어서 가격이 지속적으로 계속 오른다. 그러면은 가능한 한은 평소에 10개 구매할 거 15개 구매해야 될 필요가 있죠. 예, 이런 부분들이 시장조사를 하는 목적이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도 25개의 문제를 모두 풀어봤고요. 한식 구매관리 2에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한식 구매관리라고 되어 있지만 양식, 일식, 보고, 중식 이게 모두 포함된 내용이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셰프 팩토리를 통해서 공부를 하신 분들은 필기만은 꼭 한 번에 합격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실기는 실력이 좋아도 한 번에 합격을 못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문제 매칭이 이제 나한테 좀 불리하게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필기는 그렇지 않아요. 필기는 정성 들여 준비하면 합격을 하는 거고, 건성으로 그냥 답만 체크하는 형태의 공부를 해가지고 조리 기능사 필기 시험을 합격한다는 확률이 사실상 없어요. 사실상. 뭐 사람이기 때문에 강사가 뭐 점쟁이도 아니고 전혀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은 사실상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낚이지 마세요. 뭐 그 왕도가 있는 것 같은 그런 말에 낚이지 마시고 정성 들여 공부하세요. 며칠을 공부하냐, 한 달을 공부하냐, 1년을 공부하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루를 하든 일주일을 하든 시간 딱 정해진 시간에 정말로 정성 들여서 집중해가지고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필기는 꼭 한 번에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